은 사상 유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다. 10개 은행이 퇴출됐고 전 은행원의 34%에 이르는 4만 5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부실투성이의 대형 시중은행 대신 소형은행 몇 개만 퇴출시킨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당시에 평화은행의 경우 노조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결과가 사실 나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다른 고려들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충분한 여지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은 거리로 나서서 정부의 금융구조 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개혁 대상 부문 중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집단이 금융인들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의 수는 200만 명에 달해 사회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생긴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 자금 50조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처럼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도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달러당 2,000원에 이르던 환율이 진정되기 시작했고 증권시장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98년 4월) 위기를 넘긴 정부는 이번에는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기업의 부실한 부분을 팔아야 되잖아요. 부실한 부분을 팔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관련되는 은행의 대출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 되죠. 그거 은행의 도움 없이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워크아웃을 도입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손실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5대 재벌은 스스로, 6대 재벌 이하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98년 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6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진짜 회생하고 그걸 졸업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고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고 그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그걸 졸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재탄생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많은 걸 보면 그 속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있는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상당수의 워크아웃 기업들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의 의지에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6월 거액 로비설로 물의를 일으켰던 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Banks have to be able to say to their clients, we'll accept some of the losses, we'll share the losses, we'll write off some of these losses, but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adopt better corporate governance. You hav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You have to allow CEOs to be fired that don't perform. You have to allow your books to be open. You need to conform to audit standards and accounting standards so information about losses and profits are clear to potential investors. If you do all of that, then we'll write down some of the losses. But if you don't do it, then we cut you off. 99년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자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이어 질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실되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나 잘못해서 빚을 좀 져서 IMF의 구조금융을 받다 보니까 저쪽에서 허락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점에서 마지못해 하는 구조조정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조금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왜 있겠느냐 하는 그런 뭐 반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미국의 저명한 경제연구소인 밀큰 연구소도 같은 지적을 했다. 게다가 균형을 상실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에서 투신사로 자금이 몰리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종금사와 은행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실 상태에 빠져 있었던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차 구조조정의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금융업종별로 구조조정의 강도가 차별화되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매우 급격하게 이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종금사와 은행으로부터 빠져나온 자금이 투신사로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97년 말에 87조 원에 불과하던 투신사의 수탁고가 불과 1년 반 만에 250조까지 3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우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은 이런 투신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출자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먼저 계열 분리를 시킨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7월 자금난에 시달리던 대우그룹이 부도 처리되자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선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의 전체 부채는 40조 원, 특히 IMF 전후에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위해 대우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엄청난 부실을 가지고 있던 투신권은 20조 원에 이르는 대우 채권으로 인한 손실로 회복 불능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신사에 맡긴 일반 투자자들의 채권형 펀드 환매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투신을 비롯해 금융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었다. 4.13 총선, 정치 논리에 의해 개혁이 미뤄진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혹도 있다. 99년도가 모든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얘기했죠. 경제 한참 회복 잘 되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또 구호는 많이 외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들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번 4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구조조정했다고 나오면서 정치가 이제 지금 이 경제에 너무 그 사이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실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번 금융개혁 조치와 관련해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2일 대형은행 합병으로 인한 고용조정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지난 6월 7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7월부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해 정부가 선거로 인해 정책 집행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대우 사태로 인한 채권 손실로 투신권이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대우 사태는 그만큼 투신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투신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 투신사라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결국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투신사가 위축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우 사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채권 시장이 완전히